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전류의 정의에 대한 개념을 알으셔야 돼요. 그리고 계산기에 대한 사용법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첫 번째, 이 영상을 만약에 동영상으로 보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먼저 계산기 사용법에 대해서 숙지를 좀 해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다시 와서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전류의 정의를 이야기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전류가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 전류가 흘렀다, 단순하게 흘렀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흘러가는데 양적인 개념이 얼마가 될 것인가에 대한 것, 즉 다시 말해서 1A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들을 정리하고 있어야 됩니다. 전류라고 하는 개념은 어떤 거냐? 여러분들 기억되시나요? 처음 들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전기가 흐른다라고 했을 때 그 흐르는 것을 전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전류는 무엇에 의해서 흐르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전기량이라고 하는 겁니다. 전기량. 그래서 전류를 정의할 때는 전기량이 얼마나 이동했는가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전기량이 뭔지 아시죠? 모르시면 이제 배우셔야 돼요. 전기량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걸 이제 기호로는 Q라고 하고 단위는 쿨롱이라고 합니다. 쿨롱. 쿨롱이라고 하는 단위를 기억하세요. C입니다. 전기량이라고 하는 것은 전류가 흐르기 위한 것. 이걸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전류라고 하는 개념은 바로 이제 그 원자 핵과 또 전자와 뭐 이런 거 기억하실 겁니다. 이런 물질이 가지고 있는 분자 구조. 여기에서 원자 핵을 중심으로 전자가 스핀하고 있고요. 그렇죠. 자전과 공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전자가 있을 때 그 전자가 우리는 마이너스라고 합니다. 전자가 마이너스라고 하는데 얘가 전기량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전기량. 전자는 뭘 가지고 있어요? 전기량. 마이너스 쿨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전자를 기호를 표시할 때 이렇게 표현하죠. 자, 원자 핵에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이렇게 된 거하고 이렇게 된 게 있죠. 즉 다시 말해서 양성자 또는 양자라고 하는 거 하고요. 다음에 중성자라고 하는 게 있죠. 요거는 양자라고 하고 얘는 전자라고 하죠. 그런데 이런 놈들은 다 무엇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죠? 전기량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이런 전기량의 이동이 바로 전류를 의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즉 전자의 이동이 곧 무엇의 이동이다? 전기량의 이동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전기량의 이동이 곧 무엇을 의미하는가? 전류, I, 단위가 A라고 하는 거죠. A라고 하는 이 기호는 뭐라고 읽어요? 암페어라고 읽죠. 암페어라고 읽는 겁니다. 즉 전류는 전기량의 이동으로 정의가 되는데 그런데 이동했다. 이것이 아니라 중요한 게 있죠. 단위 시간당에 이동하는 겁니다. 그냥 이동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단면을 단위 시간당에 이동할 때 그것을 갖다가 전류라고 한다. 전류. 근데 이 전류가 흘러간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전자가 이동한다. 즉 전자가 단위 시간당에 이동한다. 이 이동할 수 있는 물질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도체라고 하는 거죠. 보통 이제 도체는 금속체가 많이 있죠. 요에 대한 물질에 대한 성질은 이제 자기약하고도 연관이 되어지는데 바로 그러한 도체를 통해서 도전체라고 하기도 하고요. 도체라고 하는 이런 물질을 통해서 전자가 이동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전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체 내에서 일정한 방향으로 한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을 전류라고 한다. 무엇이? 전기량이, 즉 전자가 전기량이 도체 내에서 이동하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1A라고 하는 정의를 내릴 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뜻은 무슨 뜻이냐? 즉
이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이죠. 그래서 이걸 갖다 우리는 단위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위 시간에 얼마만큼의 전기량이 이동했는가. 그래서 시간당 이동한 전기량을 우리는 전류 1A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얼마 암페어의 전류가 몇 초 동안에 흘렀다. 그럼 이동한 전기량은 얼마인가라고 할 때 그 이동한 전기량을 표현할 때는 이렇게 표시합니다. 이것은 이동한 전기량이에요. 즉 이동한 전기량이라고 하는 것은 흐르는 전류의 크기에다가 그 전류가 얼마 동안 흘렀느냐라고 하는 시간을 곱할 때 우리는 그것을 이동한 전기량. 이것은 단위가 뭐냐? 쿨롱이라고 하지만 암페어에다가 시간을 곱한 것을 우리는 전기량이라고 한다. 이런 개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시간에 따라서 그 크기가 변하지 않고 일정하게 되면 이걸 직류라고 하죠. 우리는 직류라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에 따라서 그 크기가 계속 변하는 값, 정연파적으로 변하는 값, 이런 것을 갖다 우리는 교류라고 하죠.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그 값이 변할 때에 대해서 표현하는 식이 하나 있다는 거죠. 그 식이 바로 뭐예요? 요 식이죠, 요 식. 요 식입니다.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값이다. 그래서 얘는 시간의 식을 갖다가 뭐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얘는 시간의 식을 미분하는 거죠. 미분하는 미소시간으로 표시하고 있죠. 미소시간당 미소 변화되는 전기량 이런 개념으로 표현하는데 이것을 갖다 우리는 IT라고 해서 시간에 따라서 변한다. 주로 이제 그러한 것이 교류값이 되겠죠. 시간에 따라서 변한다. 그래서 전류 I를 표시할 때 그냥 I로 표시하면 요거는 일반적으로 일정한 즉 시간에 따라서 그 값이 변하지 않는 그런 값을 표현할 때 쓰는 식이 되고 요것을 t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이것은 이제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값이다.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값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잘게 쪼개가지고 일부분만을 볼 때 그것을 갖다 우리는 미분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미분의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지금 요것은 미분의 식이죠. 요거는 이제 정상값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표현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똑같은 전류의 표현입니다. 똑같은 전류의 표현입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그렇다면은 전기량은 여기서 전기량이잖아요. 즉 I, T는 뭐가 된다? DT분의 DQT거든요. 이렇게 됐을 때 요것을 우리는 QT를 구한다. Q값을 구한다. 라고 한다면은 이때 이 식을 양변을 적분해 주는 거죠. 양변을 적분해 주면 여기는 인테그랄 될 거고 여기는 인테그랄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수학적으로 봤을 때 요렇게 표현하는 것을 갖다 뭐라고 합니까? 등식이라고 하죠. 등식. 이러한 등식이 됐을 때 좌변과 우변에다가 동일하게 적분을 해주면 그 값은 변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등식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했을 때 요것은 뭐예요? QT가 남게 되고 요거는 인테그랄 IT dt 뭐 이런 형태가 되겠죠. IT dt가 된다. 그래서 그것이 곧 뭐가 되는 거예요? 적분의 식이 돼서 우린 전기량을 표현할 때 이와 같은 식으로 표현하게 되는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무엇을 할 수 있어야 되느냐 하면 요 식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식을 적분을 하지 않고 바로 이와 같은 값을 끄집어낼 수가 있어요. 이것을 갖다 우리는 계산기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바로 다이렉트로 계산할 수 있는 계산기, 이 계산기 사용법을 먼저 보셔야 됩니다. 자, 이 강의를 처음 보는 분이라면 여기서 잠깐 스톱하시고 우리 그 기초 이론에 나와 있는 계산기 사용법이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을 꼭 보고 다시 이 강의로 들어와 주세요.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전류에 대한 정의를 이야기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전류라고 하는 것은 정의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 하면 단위 시간당에 이동한 전기량으로 정의가 되고 있습니다. 전류는 어떻게 된다고요?
단위 시간당 이동한 전기량이다라고 하는 것이다. 전기량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 의해서 이동하느냐면 전기량은 전자에 의해서 이동을 하죠. 전자는 마이너스로 표시하죠. 그래서 마이너스에 대한 전기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자는 전기량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전자 한 개가 가지고 있는 전기량이 되겠죠. 그 전자 한 개가 가지고 있는 전기량은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만큼. 전기량이라고 하는 단위는, 전기량이라고 하는 이것의 단위는 쿨롱입니다. 쿨롱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러한 쿨롱의 전기량을 가지고 있고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입니다. 이것이 이동한다. 즉 전기량이 이동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우리는 전류라고 정의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문제를 풀 때는 바로 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여기는 전기량이 이만큼이다. 그때 그 전기량, 전류가 이만큼이다. 전기량을 구하라. 이렇게 된다면 전류가 얼마예요? 요만큼이죠. 전기량은 어떻게 되겠어요? 전기량, 이동한 전기량은 인테그랄. 전류의 식이 이렇게 되겠죠. 2t에다가 플러스 3t의 제곱이라는 전류식이죠. 이것을 시간에 대해서 적분하라. 시간이 2초 동안 흘렀거든요. 그러니까 0에서 2초까지 적분하라. 이거거든요. 이것을 적분을 하게 되면 얘가 얼마 나오냐면 36,000 쿨롱이 나온다는 거죠. 쿨롱이 나온다는 거죠. 이게 전기량이에요. 이 쿨롱의 단위는 조금 전에 우리가 이야기했을 때 잘 보세요. 여기는 전류는 쿨롱 퍼 세크죠. 그래서 이 쿨롱 퍼 세크를 우리는 암페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쿨롱 퍼 세크라고 하는 것을 암페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항하게 되는 거거든요. 요것을 갖다가 이항하게 되면 쿨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암페어에다가 세크를 곱해주는 거예요. 암페어에다가 시간을 곱해주는 것을 우리는 쿨롱이라고 한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 계산하는 값이 암페어 세크거든요. 암페어 세크니까 얘를 뭐로 바꿔라? 암페어 시간으로 바꿔라. 이렇게 문제가 요구하고 있죠. 여기 보면 암페어 시간으로 요구하고 있죠. 그러니까 1시간으로 표현하려면 1시간이 3600초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요 36,000을 얼마로 나눠줘요? 3600으로 나눠줘야 얘가 암페어 시간이 되겠죠. 그렇죠. 이런 개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기본 개념은 단위 시간당에 이동한 전기량이다라고 하는 그 개념. 즉 전자의 이동에 의해 가지고 전류가 흐른다는 개념. 이것을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자 하나가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인데 얘가 이동할 때 전류가 흐른다. 그때 전류의 크기를 정의할 때는 어떻게 정의하는 거죠? 시간당 이동한 전기량으로 정의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이동한 전기량의 값을 구하라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보면 이와 같은 식으로 적용해서 풀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이제 수학적인 개념이 도입이 되게 되는 거죠. 수학적인 개념이 도입이 되면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적분이라고 하는 것을 해줘야 돼요. 특히 정적분. 그런데 정적분은 간단하거든요. 일단은 정적분 하지 않고 하는 방법을 이야기하면 정적분으로 하지 않고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뭐예요? 계산기를 활용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계산기에다 그대로 입력하면 계산기 사용법에 나옵니다. 예제를 그대로 들어서 눌러주니까요. 잘 보세요. 바로 요 값이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계산기를 사용하지 않는다. 요건 이제 공기업 같은 경우 그렇게 되거든요. 그럴 때는 여기에 대한 적분 공식을 기억해야 돼요. 적분 공식. 적분 공식이 많거든요. 많은데 적분 공식을 다 외우지 말고 간단하게 지금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에 대한 적분 공식 정도만 기억하세요. 제가 그때그때 적분 공식을 적어 드릴게요.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자, 적분 공식이 있어요.
인테그랄인데요. t의 n승을 dt 하는 거예요. n승이에요. t의 n승을 dt 하는 거예요. 그거를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적분할 때는 이 차수가 늘어나요. n 플러스 1승으로 늘어나요. 그래서 요 밑에도 n 플러스 1이 되는 거예요. 요게 적분식이에요. 물론 여기에 이제 적분을 하면 상수가 생겨요. 그건 대부분 이제 적분 상수는 무시하죠. 요게 적분 공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서 보면 t의 자승이라고 하는 게 나오죠. t의 3승이라고 하는 게 나오죠. 얘를 적분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인테그랄 t의 2승을 적분하면 t 3승이 되는 거죠. 그리고 3분의 1승이 되는 거예요. 3분의 1로 나눠주는 거예요. 여기에 물론 이제 적분상수가 붙게 되는데 요것은 대부분 어떻게 한다? 무시한다. 특별한 조건이 없으면 무시하고 구합니다. 자, 되지요? 자, 그러면 또 인테그랄 t의 3승을 적분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t의 4승이 되고요. 얘는 어떻게 되죠? 그렇죠. 4분의 1로 나눠져야 되는 거죠. 자, 이거의 반대는 미분입니다. 미분. 미분은 어떻게 해요? 미분. 적분의 반대죠. 미분 공식이거든요. 미분 공식인데 이거는 뭐냐면 dt의 d에 여기 이제 그 t의 n승을 미분하는 거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t의 n승을 어떻게 하라? 미분하라 그러면 dt d로 표시하거든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느냐? 이 승수가 작아져요. n에다가 t의 n-1승이 되죠. 이렇게 되는 게 이제 미분식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걸 거꾸로 미분 한번 해보세요. 거꾸로 미분 한번 해보면 얘는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이 공식에다 대입하면 4가 내려오게 되겠죠? 미분한다라고 하면 4가 내려올 거 아니에요. 4분의 1에다 4가 내려올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돼요? 4-1이 되죠. t에 4-1이 되죠. 그럼 걔가 뭐가 돼요? t 3승이 되죠. 요거는 약분돼서 없어지고 t 3승이 되죠. 이렇게 된단 말이죠. 얘기는 우리가 원하는 값이 얼마가 된다? t 3승이 된다. 그러니까 미분과 적분은 어떤 개념이에요?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이런 반대되는 개념이니까 우리가 이러한 기본적인 뭐 적분 공식 하나, 기본적인 미분 공식 하나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한번 해보는 거죠. 자, 정적분이라고 하는 것은 요것을 적분하게 되는 건데요. 상수는 적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수는 그대로 두고요. 미분은 상수를 미분하면 0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개수 앞에 상수니까 그대로 두지요. 그리고 ET를 적분하게 되는 거죠. ET를 적분하게 되는 거죠. ET. 여기는 뭐예요? 3분의 T자승을 적분하게 되는 거죠. 3분의 T자승을 적분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ET를 적분하게 되면 요거는 2분의 T는 제곱이 되죠. 적분 공식에 의해서. 그리고 2분의 1이 되죠. 요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3분의 T제곱이니까 3의 T제곱이니까 3에다가 요건 어떻게 돼요? T제곱은 T3승이 되고 3분의 1이 되죠. 요렇게 돼서 더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이 적분의 값이 되고 요건 는이 되는 겁니다. 요 식을 적분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적분 구간은 0에서 2초까지니까 0 적고 2 적게 되죠. 그리고 요거는 약분돼서 없어지니까 요렇게 돼서요. 요거는 약분돼서 없어지니 t제곱이 될 거고 요건 약분돼서 없어지니 t3승이 되겠죠. t3승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적분 구간은 0에서 2초다. t에다가 0, 2를 대입하는 거예요. 자, 요렇게 돼서 t에다가 2 먼저 대입하죠. t에다가 2 먼저 대입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t에다가 0 대입하죠. 0. t 대신에 0을 대입하는 겁니다. 그러면 요 두 개가 돼 있으면 요거하고 요거를 0하고 2 넣고 1 구간, 2 구간이죠. 빼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계산기 그대로 눌러보세요. 얘가 얼마 나올까요? 그렇죠? 얘가 우리가 계산하면 36,000이 나오는 거예요. 36,000.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단위가 뭐가 된다고요? 그렇죠. 암페어 세크가 단위가 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적분에 대한 개념만 해주시면 돼요. 근데 요 적분은 여기서 이렇게 바뀌는 요 적분은 이것은 그 계산기에 대한 기능, 즉 계산기에 대한 적분 기능이라고 하는 게 있죠. 적분 기능이 있는 계산기 사용을 하면 다이렉트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는 이 암페어 세크를 암페어 아워로 바꾸는 그 작업, 이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얘를 암페어 아워니까 시간으로 바꿔주니까 얘를 3600으로 나눠줘야지 된다는 거죠. 그것만 신경 쓰시면 어렵지 않게 이러한 문제는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는 이제 기본적인 오음의 법칙을 알아야 돼요. 오음의 법칙. 오음의 법칙이라고 하는 건 뭐냐? 전압과 전류와 저항과의 관계를 나타내요. 그래서 여러분 책 앞으로 조금만 올라가 보면 오음의 법칙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자, 요게 저항하고요. 다음에 전압하고 전류의 관계죠. 보통 이제 우리가 전류가 흐를 때 전류가 도체마다 전류가 다 똑같게 흐르느냐? 그 도체 종류라고 하거든요. 예를 들면은 여기 도체가 이렇게 있어요. 도체는 보통 원이거든요. 원인 이유도 따로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그거는 나중에 하시기로 하고 요게 이제 도체거든요. 근데 도체는 쇠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근데 쇠 중에 어떤 쇠를 쓰느냐? 어떤 쇠를 쓰느냐? 우리는 도전율이 높은 구리를 쓰고요. 다음에 알루미늄을 쓰기도 하고요. 때로는 은도 쓰기도 하죠. 때로는. 자, 이때에 구리나 알루미늄이나 은이나 금이나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해가지고 또는 철, 뭐 이런 것들을 사용했을 때 흐르는 전류가 똑같게 흐르느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기다가 이렇게 전원을 연결하는 거예요. 전압을 인가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전류가 이 도체를 통해서 흐를 거 아닙니까? 도체를 통해서 전류가 흐를 때 전류가 흐르는 양이 똑같냐? 즉 다시 말해서 여기다 100V를 넣었을 때 여기에 예를 들면 구리일 때 1A였다면 은일 때도 1A하고 금일 때도 1A하고 철일 때도 1A일 거냐? 아니라는 거죠. 즉 전원은 일정한데 여기에 도체의 재질이 무엇이냐에 따라 가지고 도체 재질이 무엇이냐에 따라 가지고 흐르는 전류량이 달라진다. 이걸 우리는 저항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것이 달라진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재질이 가지고 있는 전류를 흘릴 수 있는 능력이 다르다. 이걸 갖다 우리는 이제 도전율이라고 얘기하는데 도전율에 대한 반대 개념을 뭐라고 한다고요? 저항률이라고 해요. 그 도체가 가지고 있는 저항률 또는 뭐라고 하죠? 고유 저항이라고 그래요. 즉 일반적인 이 도체가 가지고 있는 저항은 R은 면적의 반비례하고 길이에 비례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도체의 고유 저항이다라고 하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도체의 성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로우는 뭐라고요? 이거는 오음메타라고 하는 단위를 갖는데 얘는 고유 저항이라고 하는 겁니다. 즉 구리가 가지고 있는 전류를 흘릴 수 있는 능력, 또 은이 가지고 있는 전류를 흘릴 수 있는 능력, 또 철이 가지고 있는 전류를 흘릴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이 다를 때에 고유 저항이라고 하는 값이 존재하게 된다. 또는 도전율이라고 하는 값이 존재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도전율이라고 하는 값. 어쨌든 우리는 여기서 저항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저항이라고 하는 개념은 바로 뭐냐면 전류가 흐르는 것을 방해하는 성분이죠. 어떤 도체가 가지고 있는 전류가 흐르는 것을 방해하는 성분. 그러니까 전류가 무한대로 흐르지 않고 일정한 값을 흐르게 되는데요. 즉 저항은 전류가 흐르는 곳에서 반드시 존재하면서 저항이
반드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류가 흐르는 것을 막는다. 전류가 흐르는 것을 방해한다. 레지스탄스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R이라고 하는 기호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데 우리가 이것을 심볼로 표현할 때 기호, 도면 이런 거라고 얘기하죠. 심볼로 표현할 때 지금처럼 이렇게 R이라고 표현하는 이것을 갖다 우리는 저항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항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선으로 표현하는 요것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도선이라고 하죠. 전선 또는 도선. 도선인데 이 도선, 전류가 흐를 수 있는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길인데 그 도선이 가지고 있는 저항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어쨌든 얘는 전선, 전류가 흐르는 길입니다. 길. 그리고 거기에 이제 뭐가 흘러요? 전류가 흐르죠. 암페어. 그런데 전류가 흐른다는 얘기는 저항의 전류가 흐른다는 얘기는 반드시 뭐예요? 여기에 이렇게 공급하는 이거 직류기호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직류. 또 요것을 갖다가 동그랗게 표시하고 이렇게 표시하면 요거는 뭐가 돼요? 교류가 되는 겁니다. 그 기호가 그래요. 근데 우리는 지금 요건 직류회로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직류에 대한 얘는 뭐죠? 전원입니다. 전원이요. 전압원인데 전압을 공급하는 거죠. 여기서 전압원이라고 하는 것은 전압을 공급하는 능력을 갖는 거예요. 전압을 공급한단 말이에요. 전원. 전기를 흘릴 수 있는 능력이죠. 원천인 거죠. 그것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해되겠죠? 따라서 이렇게 전원에서 전류가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류가 저항을 통해서 흘러가게 되는 거죠. 저항을 통해서 다시 이렇게 흘러와서 이렇게 루프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걸 갖다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루프를 형성할 때 이것을 갖다가 회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회로. 이해되겠습니까? 회로고 여기 이렇게 저항이 있다. 그러면 이 전압과 전류와 이 회로가 가지고 있는 저항 사이에 관계가 있어요. 그 관계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오음의 법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음의 법칙. 오음의 법칙은 자, 전압은 전류가 있다면 비례 관계가 존재하게 돼요. 그러니까 전압을 높이면 전류가 많이 흐르는 것이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이해하셔야 돼요. 즉 다시 말해서 여기 전원을 갖다 100V일 때 1A를 흘렸다면 예를 들면 이 100V를 갖다 어떻게 해요? 1000V로 바꿔준다면 그때는 1A가 흐를까? 아니라는 거죠. 뭐 5A가 흐를 수도 있고 10A가 흐를 수도 있고 이건 몰라요. 그런데 대부분 어떻게 돼요? 증가하면 증가하게 된다는 거죠. 증가하면 증가한다. 그런데 그 증가하면 증가할 때의 그 기호, 이걸 갖다 우리는 비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증가할까라고 하는 그건 몰라요. 그걸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 얘 때문에 그런 거죠. 즉 이게 비례가 되는데 거기에 존재하는 저항, R이 존재하는데 얘는 뭐예요? 비례 상수가 되는 거죠. 비례 상수. 이건 무슨 얘기냐면 비례 그래프를 그리면 뭐 보통 이제 이렇게 그리잖아요. 전압을 가했을 때의 전류가 얼마나 흐를까? 비례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비례 그래프가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뭐 이렇게 갈 수도 있잖아요. 안 그래요? 비례 그래프가 항상 어떻게 돼요? 일정한 값을 가지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럼 요거는 뭐예요? 요렇게 잘라놓고 뭐 보면은 요 밑변분의 요 높이라고 하는 게 있죠. 이걸 갖다 우리는 뭐라고 해요? 기울기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비례하게 될 때 기울기를 결정하는 게 있어요. 이 결정하는 것은 결국 뭐냐? 도체의 성질이 그 기울기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 도체가 저항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이런 개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비례상수가 바로 뭐다? 그렇죠. 저항인 거예요.
전압과 전류가 비례하는데 도체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부도체는 아니고 반도체도 아니고 도체에서 얘기하는 거죠. 이랬을 때에는 그 비례상수가 뭐가 존재한다? 저항이라고 하는 이 값이 존재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얘를 갖다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오음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오음의 법칙은 일반적으로 이제 전압과 전류의 관계식을 표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V는 RI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요 식은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걸 기억할 때에 그냥 V는 RI라는 식으로 기억하면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억하는 게 좋으냐면 전원에 대한 단위는 볼트입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저항의 단위는 뭐죠? 오음이죠. 전류의 단위는 뭐죠? 암페어죠. 항상 이 관계가 성립해요. 전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전기는 이 관계가 반드시 성립합니다. 자, 이 관계를 벗어나면 안 되죠. 전기는 어떻게 된다? 볼트는 오음과 암페어의 곱이다. 그래서 V는 오음의 암페어다. 이거예요. 그럼 암페어는 어떻게 되죠? 오음분의 볼트고 오음은 뭐가 되죠? 암페어분의 볼트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 뭐 공식을 기억하기도 합니다. 맞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얘가 오음의 법칙입니다. 반드시 기억해 줘야 돼요. 그래서 볼트 또 암페어 오음 이렇게 이해하면은 요 식으로 이해하면은 훨씬 오음의 법칙을 이해하기 쉬운데 V는 RI라고 해놓으면 나중에 교류 가면 V는 ZI 뭐 이래요. 이러면 이거하고 다르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그게 다른 애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오음의 단위를 갖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오음의 단위를 갖는 거. 그게 뭐가 있냐면 지금처럼 R, 얘는 뭐라고 해요? 저항이라고 하죠. 저항. 또 오음의 단위를 갖는 것은 Z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얘는 뭐냐면 임피던스라고 그래요. 또 오음의 단위를 갖는 게 X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얘는 뭐라고 하냐면 리액턴스라고 해요. 이해되겠죠? 오음의 단위를 갖는 이런 것들은 다 성립을 한다는 얘기예요. 꼭 저항만이 여기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 요게 저항만, 요게 V는 RI만이 오음의 법칙이 아니다라는 거죠. 오음의 법칙이 성립하는 것은 이러한 이걸로 기억하는 것보다는 이러한 단위로 기억하는 것이 훨씬 더 좋게 기억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거죠. 자, 잘 정리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오음의 법칙을 알아요. 이 오음의 법칙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자, 요걸 기억해 줘야 되거든요. 오음의 법칙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요게 이제 뭐냐면 얘가 뭐냐면 부하. 아까 얘기했던 부하인데 부하라는 것은 곧 저항을 의미해요. 부하라는 뜻은 전기를 받아서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을 부하라고 그래요. 보통 이제 이 부하, 저항 부하, 뭐 또 콘덴서 부하 하거든요. 이런 부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 전등, 또 전동기, 모터 얘기하는 거죠. 모터, 전동기, 뭐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또 뭐가 있냐면 어떤 것들이 부하가 될까요? 전동기도 있고 그다음 많아요. 이 여러 가지 뭐 여러분들 텔레비전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많은 게 있고 대표적인 요게 L부하입니다. L이라고 하는 것은 인덕턴스예요. 나중에 배웁니다. 뭐 콘덴서 뭐 이런 것들도 C부하죠. 전력용 콘덴서 뭐 이런 것들도 존재하겠죠. 그러니까 전등부하는 R부하라고 하거든요. 교류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직류에서는 대부분 이제 저항만을 얘기하기 때문에 직류에서는 요게 전동기가 직류 전동기도 물론 있지만 이 직류에서는 이러한 부하를 잘 따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R 저항 이런 부하만 대부분 직류에서 얘기하는데 이러한 그 저항이 가지고 있는 성질
부하가 가지고 있는 성질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성질이에요. 그래서 그걸 갖다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게 이제 전원이거든요. 얘가 뭐라고요? 전원. 전기를 공급하잖아요. 전기를 공급하는 겁니다. 그러면 전원이 공급돼서 여기서 에너지를 소비할 때 여기 이제 사실 저항이 있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전류가 흐르는 거죠. 그랬을 때 여기에서 에너지를 소비할 때 거기서 뭐가 발생하느냐? 전압 강하라고 하는 게 발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압 강하. 그리고 이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압 상승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압을 상승시켜주면 전압이 강하가 생긴다라고 이야기할 때 바로 오음의 법칙 V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전압 상승과 전압 강하 사이에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이해되시죠? 정리하세요. 그래서 그 관계가 V는 뭐가 돼요? 여기서 전압 강하가 생기면 저항 R이 있다. 전류 I가 흐른다 그러면 RI라고 하는 전압 강하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오음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이걸 갖다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 전압 강하라고 하는 거예요. 전압 강하. 즉 저항에 이거 오음이죠? 거기에 I 암페어의 전류가 흐른다. 이래 되면 요 양단에는 뭐가 생겨요? RI라고 하는 뭐가 생긴다? 전압 강하가 생긴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오음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수식으로 기억하지 마시고요. 오음에다가 암페어에 대한 뭐가 생긴다? 전압 강하가 생긴다. 그래서 이걸 기억할 때에 오음에 암페어가 흐르면 양단에는 오음 양단이 되겠죠? 뭐가 생겨요? 오음 암페어만큼의 뭐가 생겨요? 전압 강하가 생긴다. 이것이 뭐의 법칙이죠? 오음의 법칙이에요. 얘가 뭐라고요? 그래서 전압 강하를 표현할 때 전압 강하 V는 뭐가 되죠? RI가 되는 거죠. 전압 강하 볼트는 오hm 암페어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오음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음의 법칙을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오음의 법칙 이해가 되나요? 어렵지 않아요. 오음의 법칙. 그래서 오음의 법칙을 기억하고 있어야지만이 됩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예요.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할 때에 오음의 법칙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되죠. 잘 보세요. 문제를 읽어보면 뭐라고 읽혀지나요? 일정 전압의 직류 전원에 저항을 접속하고 전류를 흘릴 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전류값을 20%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저항값이 얼마가 돼야 되겠는가? 여기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잘 봐야 돼요. 일정 전압. 즉 다시 말해서 전원이죠. 일정한 겁니다. 전원이 일정한 거예요. 즉 이렇게 회로가 있어요. 회로가 있으면 이제 회로를 그릴 때 이렇게 그리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전원이고 여기가 부하죠. 그럼 여기에 전류가 흐르면 뭐가 생긴다 그랬어요? 요 양단에는 이만큼의 뭐가 생긴다 그랬어요? 전류가 흐르면 전압 강하가 생긴다 그랬죠. 그랬을 때에 요 전압 강하는 V는 요거하고 같아지거든요. V는 오음의 법칙에 의해서 RI가 되거든요. 그런데 얘가 일정해요. V가 일정한 거죠. 그러면 잘 보세요. 전류값을 20% 증가시키기 위한 저항값은 얼마가 될 것인가? 즉 다시 말해서 저항을 물어보고 있는 거잖아요. 저항은 I분의 V거든요. 즉 다시 말해서 저항은 뭐에 반비례하죠? 전류에 반비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맞습니까? 저항은 전류에 반비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확인되나요? 그렇죠. 확인이 되죠. 왜? V가 일정하거든요. 여기에선 이 V가 분명 일정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전원 일정이다. 기억하세요?
이렇게 됐을 때 얘가 20% 증가되려면 얘는 어떻게 돼야 돼요? 즉 얘가 커지려면 얘는 어떻게 돼야 돼요? 작아져야 되겠죠. 반비례라는 거 그거죠. 커질 때 커지면 비례가 되잖아요. 그런데 얘가 커지면 얘가 작아지는 거예요. 반비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 증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100%에서 20%를 더해줬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얼마가 되는 거예요? 100%에서 20%를 더해주면 120%. 즉 다시 말해서 단위법으로 표시하면 1.2배가 되는 거죠. 즉 전류가 1.2배가 되어진다라고 하면 저항은 작아져야 돼요. 그래서 얘네들은 답이 될 수가 없죠. 왜? 증가됐잖아요. 반비례면 얘가 1.2배가 되면 얘는 어떻게 돼야 돼요? 반비례니까. 얘가 전류가 1.2배가 되면 저항은 1.2분의 1배가 돼야 되죠. 반비례니까. 반대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1.2분의 1배, 1.2분의 1배. 그러므로 1.2분의 1배를 하면 0.83배가 되죠. 0.83배. 1.2분의 1배. 반비례니까요. 자, 요거는 우리가 이제 개념적으로 푼 거고요. 이 문제에서 저항하고 전류가 반비례한다는 개념을 이해했다면 요걸 수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요것을 한번 수식으로 표현해 보는 거예요. 자, 수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하면 돼요. 식을 R이 있고요. 는 I가 있잖아요. 근데 I가 반비례하잖아요. 이렇게. 그죠? 근데 요거를 쉽게 표현하는 방법을 이야기하면 얘를 R이니까 둘로 나눠주면 돼요. R이니까. 둘로 나눠주면 돼요. 얘를 둘로 나눠주면 돼요. 그러면 요거는 I니까요. 둘로 나눠주면요. 이렇게 하면 돼요. 요게 이제 반비례식이에요. 비례식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면 V는 R에 비례하죠. V는. 그죠? 요게 RI에서 I가 일정하다고 가정하고 I가 일정하면 요거는 V는 R에 비례하거든요. 만약에 이런 경우라면 V를 둘로 나눠줘요. R도 어떻게 해줘요? 둘로 나눠주는 거예요. 이거 위아래로 똑같이 있어요. 비례거든요. 그럼 같이 해주면 되고 점 같이 찍어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요게 처음 값이면 요게 나중 값이죠. 요게 처음 값이면 요게 나중 값이에요.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점 하나씩 찍어줘요. 그러면 요게 처음 값이면 요게 나중 값이고요. 요게 처음 값이면 요게 나중 값이죠. 그래서 요거를 정리해 주는 거죠. 정리해 주는데 여기다 I 곱해주고 여기다가 I 곱해주면 여기는 I가 될 거고요. 요거는 I가 약분돼서 I 다시만 남죠. 그러니까 요게 반대로 점이 찍히죠. 반대로 점이 찍히기 때문에 요게 반비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어떻게 됐단 말이에요? 1에서 20% 증가했으니까 1.2배가 된 거죠. 그러면 요 R이 얼마가 되겠느냐. 요 R-를 구하는 거니까 이항해 주는 거예요. 요 R-를 구하니까 이항해 주면 그러므로 R-는 어떻게 되겠어요? 요거는 1.2분의 1의 R이 되겠죠. 그래서 0.83배의 R이 된다. 이렇게 수학적으로 수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반비례라고 하는 거죠. 반비례. 비례일 때는 뭐 이런 형태로 표현하죠. 요거는 비례일 때 어쨌든 이래요. 자, 여기서 잠깐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이 됐는데요. 가만 보니까 V는 RI라고 하는 이런 관계가 성립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전압 상승이고요. 여기는 전압 강하잖아요. 이렇게 놓고 봤을 때에 요 점을 잘랐거든요. 잘라놓고 어떻게 하죠? 전원과 전압 상승이에요. 여기는 뭐죠? 부하, 전압 강하죠. 이것이 서로 어떻게 되고 있어요? 같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전압을 공급한 만큼 전압의 강화가 생긴다는 거죠. 전압을 공급한 만큼 전압의 강화가 생긴다. 여기서 잠깐 한번 보세요. 전압을 공급한 만큼 뭐가 생겨요? 전압의 강화가 생기는 거죠. 전압을 공급한 만큼 전압의 강화가 생길 때 그것을 갖다 우리는 또한 새로운 법칙이라고 얘기해요. 또한 하나의 새로운 법칙인데
그 법칙을 누구 거라고 하냐면 키르히호프의 법칙이라고 해요. 키르히호프 1법칙, 2법칙이 있거든요. 2법칙이 바로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즉 키르히호프의 제2법칙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교재 보세요. 교재 보면 나와 있는 거예요. 전압 상승과 전압 강하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전원이다라고 하면 여기가 뭐가 되는 거죠? 전압 상승이 되겠죠. 그럼 이렇게 저항이 두 개가 있는데요. 이렇게 저항이 연결된 것을 우리는 무슨 연결되었냐고 하면 저항에 대한 직렬 연결이 됐다 그래요. 그래서 전류가 흐른다면 오음의 법칙에 의해서 R1I라고 하는 뭐가 생기죠? 전압 강하라고 하는 것이 생기는 거예요. 또 여기 양단에도 뭐예요? R2I라고 하는 전압 강하라고 하는 것이 생기게 되죠. 그렇게 전류가 흘렀을 때에 각각의 저항 양단에 여기에서 전압 강하, 여기에서 전압 강하 생길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뭐가 있어요? 전압 상승이 존재하겠죠. 이렇게 전압 상승이 존재할 때 이때에 우리는 전압 상승은 전압 강하하고 같다라는 이러한 법칙이 있다는 거죠. 반드시 그래요. 반드시 이렇게 잘라놓고 보면 전압 상승과 전압 강하는 같아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V는 2라고 했네요. 여기서는 2는 이게 전압 상승이죠. 2는 전압 강하가 뭐가 돼요? R1I 더하기 R2I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이 키르히호프의 전압 법칙이다. 키르히호프의 볼테이지 로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키르히호프의 전압 법칙이다라고 얘기하고요. 이것을 갖다 뭐라고 하는 거죠? 키르히호프의 전압 방정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전압 방정식. 이렇게 전압 방정식을 회로해서 만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새로운 법칙 하나가 더 들어와요. 오음의 법칙처럼 이런 키르히호프에 대한 전압 법칙이라고 하는 게 또 하나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오음의 법칙과 더불어서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법칙 중에 한 가지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때에 자 여기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오음의 법칙을 적용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오음의 법칙이고 전류하고 저항 사이의 관계. 무엇이 일정한가를 우리는 봐야겠죠. 무엇이 일정한가. 여기서 전원이 일정하다. 일정 전압이다. 그럴 때 전류 값을 120%로 하면 20% 증가시킨다는 얘기는 120%로 하면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때 저항 값은 몇 배로 되겠는가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간단하게 해결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문제는 적용되는 법칙이 있어요. 자, 요런 것을 보면 우리는 적용되는 법칙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얘가 딱 보이면 뭐가 보이죠? 그렇죠. 전류가 흐르고 저항이 존재한다. 그래서 RI라고 하는 뭐가 있다? 전압 강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음의 법칙이 생각이 나야 돼요. 그런데 전류가 여기도 이렇게 흐르죠? 그럼 여기도 뭐가 생겨요? RI라고 하는 마찬가지로 전압 강하가 생기죠. 그리고 우리가 여기 E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E라고 하는 것은 전압 강하가 아니라 얘는 뭐죠? 전압 상승이 되죠. 자, 그러면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문제는 오음의 법칙이 적용이 됩니다. 오음의 법칙이 적용이 되고 다음 뭐예요? 키르히호프의 볼테이지 로가 적용이 되죠. 전압 법칙. 전압 법칙이 적용이 되죠. 왜? 전압 상승은 뭐하고 똑같아요? 전압 강하고 똑같은 거죠. 전압 상승은 전압 강하하고 똑같은 거죠. 그걸 생각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은 그림의 회로에서 저항의 값을 구하라. 저항값 구하래요. 저항값. 그럼 저항의 값을 구하라라고 이야기한다면 이 회로에 대한 방정식을 풀어서 R을 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음의 법칙과 키르히호프의 법칙을 적용하는 거예요. 오음의 법칙과 키르히호프의 법칙을 적용하면 자, 키르히호프의 법칙, 전압 법칙은 어떻게 되죠? 간단해요. 전압 상승 2.
전압 강하 뭐가 돼요? Ri 플러스 전압 강하 뭐가 돼요? Ri 이거거든요. 이걸 갖다 우리는 키르히호프에 대한 전압방정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키르히호프에 대한 전압방정식을 세웠다. 그랬더니 이와 같이 나온다. 이거하고도 똑같은 이야기죠. 단지 Ri 대신에 뭘 넣은 거예요? V를 넣은 것 뿐이에요. 요거 대신에 V를 넣은 것 뿐이에요. 똑같아요. 나중에 어차피 바뀌어질 테니까.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R 값을 구하는데 E와 V, R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V로 직접 넣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는 게 좋죠? 그렇죠. Ri로 넣는 거예요. 이렇게 놓고 나서 어떻게 해요? R 더하기 R 해가지고요. I로 묶어주는 거예요. I로 묶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I가 뭐냐? 요게 요 양단의 전압이잖아요. 즉, 요 RI가 곧 뭐하고 같아요? V죠. V는 RI하고 같으니까요. I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죠? R분의 V다라고 여기에서 요러한 식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 요거를 갖다가 우리는 요 I를 갖다 뭐로 바꿔주는 거예요? R분의 V로 바꿔주는 거죠. 요거를 R분의 V로 바꿔주는 거예요. I 대신에 뭘 집어넣은 거예요? R분의 V는 거예요. 됐나요? 우리는 여기서 R 값을 구하는 거예요. R 값. R 값을 구하는 거예요. 그런 식을 세워주면 돼요. 어려운 얘기는 아닙니다. 즉 다시 말해서 R 값을 구하려면 여기서도 마찬가지가 되겠지만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전개해버리면 얘는 어떻게 돼요? R분의 R, V가 될 거고 요거는 V가 되겠죠. 요거는 2가 되겠죠. 이렇게. 요 V를 이항시켜주면 돼요. V를. 그럼 넘어가면 뭐가 되죠? 넘어가면 플러스가 되죠. 플러스. 그죠? 요 플러스. 여기 넘어가면 마이너스가 되죠. 이거 플러스니까. 여기가 플러스니까 넘어가면 마이너스가 되죠. 그래서 2 마이너스 V가 될 거고요. 요거는 R에다가 RV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식을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항한다. 그 이항에 대한 개념이 필요한데요. 이항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이제 이항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 등식이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건 등식이라 그래요. 등식이 있는데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더하기 A가 있는 거죠. 더하기 A를 등식을 넘어가게 되면 더하기 A가 뭐가 돼요? 여기가 마이너스 A가 돼요. 넘어가게 되면. 왜 그러냐면 등식이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A 해주고 여기다 마이너스 A 해주면 요거는 없어지고 여기서 이항하게 되면 마이너스 A가 이쪽에 와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B 플러스 C는 요게 뭐 A다라고 하면 요거에서 B를 구한다 그러면 요걸 이항해 줘야 되잖아요. 요 C를 이항해 준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다가 마이너스 C 해주고 여기다 마이너스 C 해주는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C는 없어지는 거죠. 이게 등식이잖아요. 이게 이항이에요. 즉 더하기가 등식을 넘어가면 빼기가 될 거고 빼기가 등식을 넘어가면 더하기가 될 거예요. 그게 기본 이항의 개념이죠. 곱하기도 마찬가지예요. 곱하기도 이항을 할 수가 있는데요. 곱하기에 대한 이항은 이것도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죠. 예를 들면 이제 A가 있고 B가 있는데 이게 C란 말이야. 이항해라. A를 이항해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걸 A를 나눠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도 A로 나눠주는 거죠. 그럼 요거는 A가 없어지고 뭐만 남아요? B는 A분의 C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있던 곱하기 A가 이항되면 뭐가 돼요? 나누기 A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항의 개념은 반대로 된다. 곱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눗셈이 되는 거예요. 곱셈은 나눗셈이 되는 거예요. 얘는 이게 되고요. 덧셈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이건 뺄셈이 되죠. 빼기. 이렇게 되는 것이다. 그거에 대한 개념을 정리해 줘야 돼요. 이항이다. 따라서 요 식을 다시 한번 보세요. 요 식을 이항해 주는 거죠. 얘를 이항하면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이 R을 구해야 되니까요. 얘를 구해야 되잖아요. 구하려면 이항을 해주는데 이것과 이것을 이항해 주면 돼요. 그 두 개를 이항을 해주면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R은 이쪽으로 보내고 2V는 이쪽으로 보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누게 되어 있는 거 이항하면 그렇죠? 역수가 될 거 아니에요. 요거는 역수가 되니까 이거 밑으로 오겠죠? 요렇게 되는 거예요. 요거 식은 다시 적어보면 2-V R이라고 하는 이런 별것 아니지만 간단하게 나오는 거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이항 개념이 적용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대로 보면 얘가 답이 되는 겁니다. 이런 2번이 답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항에 대한 개념, 여기서 방정식을 세우고 정리한 다음에 이항에 대한 정리를 해주는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 될 겁니다. 정리되시죠? 이 문제에 적용되는 법칙은 오음의 법칙이 적용됩니다. 오음의 법칙. 그 다음에 KVL. 자, 문제를 읽어보면요. 그림과 같은 저항 R이 3개가 삼각형 결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삼각형 연결을 하고 그 다음에 기전력을 가했는데요. 기전력이 NV입니다. 그 다음에 저항이 뭐예요? NR이 있죠. 이와 같은 회로를 구성하고 있어요. 근데 이 회로를 구성하고 있는데 이게 전지입니다. 전지. 전지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전지는 뭘 의미하냐면 건전지, 배터리 얘기하는 거죠. 보통 이제 배터리는 1.5V 하면은 이제 직류로 표현하잖아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지 2가 되고 여기선 V라고 할까요? 거기에 이제 뭐가 있냐면 내부 저항, 전지 내부 저항이에요. 그래서 전지를 보통 이야기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얘가 직렬로 연결된다. 직렬. 전지가 이렇게 해서 직렬로 연결된다. 그러면 이제 이게 V가 이렇게 돼 있죠. 직렬로 연결되는 거예요. 이렇게 접속하는 걸 직렬 접속이라고 그러죠. 자, 여러분들 여기서 직렬 접속과 병렬 접속에 대한 개념을 아셔야 돼요. 이렇게 연결하는 걸 직렬 접속. 또 전지가 있는데 전원이 있고 저항이 있죠. 얘를 전지가 있는데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연결하면 얘는 뭐예요? 병렬 접속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직렬 접속과 병렬 접속이 있어요. 이게 차이점이에요. 직렬로 연결하는 것은 나란하게 이렇게 연결하는 거. 이것과 이것을 나란하게 연결하는 거. 자, 병렬은 어떻게 되죠? 그렇죠. 같은 위치를 이렇게 연결하는 겁니다. 이게 병렬 접속이에요. 여기서 직렬 접속과 병렬 접속이 있다면 앞에서 우리가 회로를 구성할 때 저항을 직렬로 연결하거나 저항을 병렬로 연결하는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저항을 어떻게 연결하는 것이 직렬로 연결하고 저항을 어떻게 연결하는 것이 병렬로 연결하는 것인가. 이거에 대한 개념이 먼저 이 문제를 풀 때 성립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저항의 접속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보면 이렇게 연결된 것이 이게 저항이 직렬 접속하는 거죠. 직렬 접속. 그 다음에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 저항의 병렬 접속이죠. 직렬 접속과 병렬 접속에는 반드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머릿속에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저항을 직렬로 접속했다. 저항을 직렬로 접속했다. 그러면은 여기 지금 3개를 얘기했는데 뭐 3개든 4개든 관계없습니다. 요렇게. 그 다음에 요거까지. 요거는 저항을 접속한 것을 뭘로 표현한 거예요? 하나로 그냥 표현한 겁니다. 하나. 그래서 등가 얘를 합성 저항이라고 해요. 등가 합성 저항이에요. 얘는 뭐예요? 저항의 무슨 연결? 직렬 연결. 자, 직렬 연결했을 때 합성 저항이라고 하는 값이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것을 한번 구해보자. 알아야 돼요. 여기에는 말이죠. 합성 저항을 구하려면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방정식을 세우는 거예요. 키르이호프의 전압 방정식을 세우는 거예요. 전류가 흐르죠? 저항이 있죠? 그럼 여기 뭐가 생겨요? R0, I0.
R0, 여기는 R2라고 할까요? R1, R2라고 했으니까 그대로 주어지는 값으로 계산해 볼게요. R1, I0, R2, I0, Rn, I0. 얘가 뭐죠? 얘를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전압 강하라 그러죠. 맞습니까? 전압 강하 맞죠? V0는 뭐예요? 전압 상승이죠. 자, 요 회로를 한번 볼게요. 합성한 회로인데요. 여기는 전압 강하가 R0, I0예요. 얘는 뭐죠? 전압 강하죠. 얘는 뭐예요? 전압 상승이죠. 그럼 보세요. 등가를 했다. 요게 서로 같다는 얘기는 얘가 이제 등가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등가 합성 저항을 구하는데 서로 같아졌다. 그렇다면은 전압 상승은 키르호프의 전압 법칙을 적용하면 전압 상승은 V0는 어떻게 돼요? R1 I0 더하기 R2 I0 더하기 Rn I0가 되는 거죠. 여기서 V0는 R0 I0가 되잖아요. 등가 합성을 했다면은 결국 뭐예요? 이것과 이것이 어떻게 된다? 동일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등가기 때문에. 그랬을 때 얘하고 얘가 동일하면요. V0, V0 동일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요 놈들 세 개 더한 것이 요거하고 똑같아져야 된다. 똑같아져야 된다. 이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식을 하나 세워보면 요거는 이미 같을 거고요. 요게 같으니까 R0, I0 더하기 잘못 적었네요. R1, I0 더하기 이렇게 해야 되겠죠. R1, I0 더하기 R2, I0 더하기 Rn, I0는 여기서 뭐하고 똑같아요? R0, I0하고 똑같죠. 그러면 요걸 I0로 묶어주면 I0가 다 어떻게 되죠? 양변에 I0로 나눠주는 거잖아요. 양변에 I0로 나눠주면 다 어떻게 되죠? 그렇죠. 없어지잖아요. 그걸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요 식이라고 하는 것은 R1 더하기 R2 더하기 Rn이라고 하는 이것은 이렇게 묶어지죠? R0, I0라고 한다면 요거하고 요거 어떻게 돼요? 없어지거든요. 양변을 I0로 나눠주면. 그러면 R0라고 하는 합성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느냐? 이 R0라고 하는 합성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얘는 어떻게 돼요? 다 더해주는 개념이 되죠. 직렬로 연결할 때는 얘는 어떻게 돼요? 그냥 더해주면 돼요. 이해되겠죠? 이게 직렬 연결의 특징이에요. 직렬. 그래서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두 개. 저항이 두 개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여기가 R1, 여기가 R2라면 이것의 합성 저항 R0는 직렬 연결이니까 어떻게 해주면 돼요? 더해주는 거죠. 직렬 연결일 땐 더해주는 것이 바로 뭐다? 합성 저항이다 라고 하는 게 기본 개념이에요. 또 이렇게 병렬 연결할 수도 있어요. 저항에 대한 병렬 연결. 병렬 연결하면은 직렬 연결과 차이점이 있어요. 직렬 연결하면은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한번 보세요. 이 전류가 이 전류고 이 전류죠. 그래서 이렇게 그 전류가 흐르죠. 직렬 연결하면은 전류가 어떻게 돼요? 일정해요. 근데 여기에 뭐예요? 각각의 전압 강하가 전부 어떻게 되죠? 다르게 나타나죠. 이게 직렬 연결이에요. 맞습니까? 이 부분 이해되죠? 그런데 병렬 연결하면 어떻게 되나 보세요. 병렬 연결하면 전류가 달라져요. 여기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가고 여기서 전류가 이렇게 가고 여기서 전류가 이렇게 가죠. 전류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세 개로 나누어 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이러한 나눠지는 점에서 우리는 또 하나의 법칙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키르히호프의 전류 법칙. 1법칙이죠. 제1법칙. 그래서 얘를 KCL이라고 그래요. 커렌트 로.
제1법칙이라고 해요. 키르이호프에 대한 제1법칙을 적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키르이호프에 대한 제1법칙. 제1법칙은 뭐냐? 전류가 들어온 만큼 전류가 어떻게 되죠? 나가는 거예요.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니에요. 들어오는 전류하고 나가는 전류는 어떻게 된다? 똑같다. 들어오는 전류하고 나가는 전류는 똑같다.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I0가 들어오죠. 이렇게 보면 I0가 들어오죠. 나가는 전류는 어떻게 돼요? I1 나가고 I2 나가고 IN 나가죠. 그러니까 I0라고 하는 것은 I1, I2, I3가 되는 것이 키르이호프의 제1법칙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 우리 뭐예요? 병렬 연결이에요. 그러니까 병렬 연결은 전류가 다 달라지고 대신에 여기 양단에 걸리는 전압, 그게 뭐예요? 여기에 V0 걸려요. 여기에도 V0 걸려요. 여기에도 V0 걸려요. 그 전압이 동일하게 병렬일 때는 동일하게 걸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죠? 또 얘를 등가를 하게 되면 병렬이거든요. 그러면 등가 합성 저항이 있다라고 봅시다. 얘가 합성 저항이라고 한다면 이 값과 이 값은 똑같겠죠. 다시 말해서 무슨 이야기냐면 요 I0하고 똑같을 거고요. 요 V0가 요 V0하고 똑같을 거고요. 요 저항 3개를 어떻게 한 그 저항값이 요거하고 어떻게 되죠? 똑같을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도 우리는 전류 I0가 흐른다면 I0를 구할 수가 있죠. 맞습니까? 자, 여기서 I0를 구하는 게 이렇게 구해졌어요. 여기서는 I0 구할 수가 있어요? 구할 수 있어요. 왜? R의 전압이 V0거든요. 여기는 어떻게 되죠? R2의 V0거든요. R2의 V0. 여기는 어떻게 되죠? RN이거든요. 자, V0로 묶으면 이렇게 되겠죠. 그랬을 때 등가, 요거하고 요거는 등가예요. 등가가 되는 겁니다. 등가. 요거하고 요거는 등가거든요. 값이 같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자, 따라서 값이 같으면 병렬이니까 값이 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 그러므로 V0 R1분의 1, R2분의 1, Rn분의 1는 V0를 뭘로 나눠줘요? R0로 나눠주면 되죠. R0 이렇게 되는 거예요. 등가니까 얘와 얘가 값이 같으니까. 따라서 V0는 약분돼서 없어지죠. 등식이니까. 그럼 R0분의 1은 요것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R0를 구하는 거죠. 여기서 뭘 구해요? R0를 구하게 되는 겁니다. R0 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R0. R0는 분의 1이니까. 그러므로 R0분의 1이잖아요. 그러니까 역수가 돼야 되죠. 그럼 요것도 역수를 해줘야죠. 그러니까 R0를 구하는 거예요. 요걸 역수를 구해주면 돼요. 자, R0. 요거 역수죠? 역수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것이 이제 병렬 연결일 때에 대한 이야기예요. 합성저항이죠. 보통 이제 병렬 연결일 때 합성저항을 구하라 그러면 합성저항이 2개가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2개. 2개가 있다고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경우가 되겠죠. 이렇게 저항이 하나가 있고요. 저항이 하나가 있다. 뭐 이런 식이 된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R1이고 R2잖아요. 그럼 이거에 대한 합성 저항은 어떻게 하면 돼요? R1분의 1 더하기 R2분의 1분의 1 하면 돼요. 이게 합성 저항이에요.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요거를 이제 보통 통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통분. 할 수 있는 분만 하세요. 계산기 그냥 누르면 되니까. 통분이라고 하면 여기 분자 분모에다 분모를 똑같게 해주는 거니까 여기다 R2를 각각 곱해주는 거예요.
여기다 뭐예요? R1을 각각 곱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분모가 똑같아지거든요. 분모가 똑같아지는 상태가 되면 여기가 뭐가 돼요? R1, R2가 되고요. 여기 R2만 있죠. 여기는 뭐가 되죠? R1, R2가 되고요. 여기는 R1만 있죠. 똑같은 걸 곱해주는 거니까. 이렇게 될 때 분모가 같아질 때는 이제 분모를 하나로 적어요. 분모를. 이렇게 분모가 같아질 때는 분모를 하나로 적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더하기하고 하나로 적게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하나로 적으면 뭐가 되냐면 이렇게 되겠죠. 이 부분이에요. 자, 이걸 간단하게 하면 되거든요. 간단하게 하려고 하니까 여기에다가 R1, R2를 곱해주고요. 여기다가 R1, R2를 곱해주는 거죠. 그럼 이게 약분돼서 없어지거든요. 따라서 그놈을 정리하게 되면 R1, R2, R1, R2. 그러니까 보통 이제 저항이 두 개가 연결이 되어 있을 때 합성 저항을 병렬로 연결된 것에 대한 합성 저항을 구하라라고 한다면 보통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처럼 요렇게. 그렇죠? 요렇게 하는 거예요. 요러한 식에 대한 합성 저항은 어떻게 한다? 요렇게 된다라는 거죠. 보통 그렇게 계산하고 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저항에 대한 직렬 병렬. 여기도 이제 키르요프의 법칙이 적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키르요프에 대한 전류 법칙에 대한 개념, 요것도 이제 이 내용을 통해 가지고 알고 가야 돼요. 우리는 전기 공부를 하면서 얘를 버릴 수가 없어요. 얘를 버려 가지고는 공부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전압 법칙, 전류 법칙은 잘 머릿속에 넣고 있어야 되는 거죠. 따라서 그런 것을 알면 자,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죠. 전지를 직렬로 접속했을 때와 병렬로 접속했을 때에 대한 개념을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직렬로 접속하면은 어떻게 돼요? 직렬 1.5V 건전지 직렬로 연결, 두 개 직렬 연결하면 3V 되잖아요. 전압이 높아져요. 전지를 직렬로 접속하면 지금처럼 이렇게 전압이 높아져요. 그리고 전지를 직렬로 접속하면 이 저항이 어떻게 되죠? 직렬 연결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항이 커져요. 근데 전지를 병렬로 접속하잖아요. 병렬. 이렇게 병렬로 접속하면 나중에 갑니다만 전압은 일정해요. 얘는 전류가 일정하잖아요. 근데 얘는 전압은 똑같아요. 전압은 합성하면 그냥 V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얘가 저항이 있다면 얘는 저항값은 작아져요. 이렇게 작아져요. 병렬이니까. 병렬 저항은 어떻게 계산한다 그랬어요? 병렬 저항. R분의 1 더하기 R분의 1분의 1이잖아요. 그러니까 R분의 1분의 1이니까 이게 R분의 2가 되죠. 이거는 어떻게 돼요? 분자 분모에 R을 곱해주면 2분의 R 되죠. 그런 식으로 전지를 병렬로 연결하면 그 값이 어떻게 된다? 저항값은 작아지고 전압은 일정한다. 요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상식이에요. 근데 이 문제를 풀 때는 지금 그 내용이 크게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전지를 N개를 직렬로 접속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뭐예요? 요 부분이라는 거죠. 요게 직렬로 접속했을 때 요런 부분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거기까지가 이제 기본 이론입니다. 일단은 그 개념을 이해하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저항의 직렬 연결, 병렬 연결에 대한 개념을 우리는 배웠어요. 이런 회로에서 저항을 구하라고 그랬거든요. R은 얼마냐?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앞에서 배웠던 예지하고 똑같은데요. 자, 여기에 있는 이 저항이 있어요. 요 저항과 요 저항은 무슨 연결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연결되면 무슨 연결되어 있어요? 두 저항이 직렬 연결된 거예요. 그리고 그 두 저항이 직렬 연결된 것에 요 R이 어떻게 연결된 거죠? 요 점과 요 점을 연결함으로써 이 두 개 저항은 직렬 연결되니까 2R이 되겠죠? R 더하기 R이니까. 그 2R과 여기 R이 무슨 연결되어 있어요? 병렬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등가 회로를 그리면 요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요 두 개 직렬 연결되니까 2R이 되고 요 R 하나가 있죠.
그리고 여기에 전압이 존재하죠. 전압이 얼마예요? 이렇게 돼서 NV가 존재하죠. 여기는 NR이 존재하죠. NR, NV 이렇게. 그래서 이 회로를 우리는 이해를 해야 돼요. 자, 그럼 이 회로에서 방정식을 세워줘야 되는데 그 방정식은 무슨 방정식이에요? 키르이호프의 방정식이죠. 키르이호프의 방정식을 세워주면 돼요. 어렵진 않아요. 그러면 이 문제를 갖다가 우리가 여기에서 배웠던 이 문제처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문제가 될 테니까요. 이런 형태의 문제로 만들어주려면 요 두 개의 저항을 어떻게 해주면 되죠? 합성을 하면 되잖아요. 합성을. 하나로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죠. 여기는 NV, 여기는 NR. 그러면 요거는 병렬 연결이니까 우리가 알잖아요. 방금 전에 병렬 연결할 때는 분모는 2개 더해주고 분자는 2개 곱해주고 이렇게 되겠죠. 이게 병렬 연결의 합성저항이죠.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3R이죠. 3R. 다음에 얘는 어떻게 되죠? 2R 제곱이죠. 그래서 약분시켜버리면 얘는 어떻게 돼요? 3분의 2R이 되죠. 그러니까 여기가 3분의 2R이 되는 거예요. 이게 등가가 된 거죠. 이렇게 회로를 등가를 해보는 거죠. 그러면 이 회로를 만들어 놓고 나니까 뭘 만들 수 있어요? 그렇죠. 전압방정식. 그걸 만들 수가 있어요. 전압방정식을 만든다는 얘기는 여기에 있는 요게 뭐죠? 기전력이잖아요. 기전력. 맞습니까? 기전력이잖아요. 그 기전력은 뭐하고 똑같아야 된다? 전압강하의 합과 같아야 되는 거죠. 얘는 2개 전압강하의 합과 같아야 된다. 전압강하는 뭐예요? 여기는 전압강하가 전류 I가 흘렀다면 NR I가 될 거고요. 요거는 어떻게 돼요? 전압강하는 3분의 2R I가 되겠죠. 그리고 이거는 더해준 것은 뭐하고 똑같아야 돼요? NV하고 똑같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방정식을 세워보면 NV는 이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NR I 더하기 뭐가 돼요? 3분의 2R I가 되는데요. 여기서 I를 묶어버리는 거죠. I를 묶어버리는 거예요. I를 묶으면 이렇게 되겠죠. 이런 형태로 식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는 R값 하나, 미지수 하나밖에 없으니까요. 여기에 있는 이 I를 이항시켜 주는 거죠. 그러면 양변을 I로 나눠주면 여기는 어떻게 돼요? NV를 I로 나눠주는 형태가 될 겁니다. NV를 I로 나눠줘요. 이렇게 될 거고요. NV를 I로 나눴죠. 요거는 없어지죠. NR 더하기 3분의 2R이 되는 거죠. 자, 이 식이 곧 무슨 식이냐? 요 식. 이 식이 곧 요 식이 되는 거죠. 자, 정리가 되겠죠. 자, 이때에 요 식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또 있어요. 뭘 기억하냐면 요 NN이 여기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이항시켜 줘야 된다는 거죠. 이항시키면 N I분의 V, NV가 되죠. 마이너스 NR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3분의 2R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요게 N이 있으니까 N으로 묶어내면 I분의 V 마이너스 R은 어떻게 돼요? 3분의 2R이 되는 거죠. 3분의 2를 없애주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양변에다 2분의 3을 곱하면 되죠. 여기도 2분의 3을 곱해주면 돼요. 그러면 요것과 요것이 약분돼서 없어지고 뭐만 남아요? R만 남게 되는 거죠. R만.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R의 값을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요것이 답이 되는 거죠. 요게 답을 찾아보면 1번에 있어요. 1번. 요게 요거하고 같은 게 이거죠. 식을 비교해 보세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면 우리는 요게 답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요 안에는 단순하게 이 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뭐 이것저것 뭐 모르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안에는 오음의 법칙도 적용돼 있고 키르요프의 법칙도 적용돼 있고 그 다음에 전지에 대한 내용도 적용돼 있고 또 뭐예요? 저항의 연결 이런 것들이 적용이 돼 있죠. 자, 이해되시겠습니까? 따라서 정리하셔야 돼요. 정리. 여러분들 이제 이 부분을 갖다가 잘 정리를 하는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오음의 법칙, 키르요프의 법칙, 1법칙, 2법칙, 그 다음에 저항의 연결 이런 이야기를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배운 내용을 정리하세요. 정리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해야 되는 거, 뭘 첫 번째 기억해야 됩니까? 그렇죠. 예. 전류 기억해야 됩니다. I는 어떻게 돼요? dt분의 dq. it라고 하는 거죠. 이런 관계에서 얘의 단위는 암페어다. 쿨롱 퍼 세크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q 값을 구하면 인테그랄 it dt다. it dt다. 이렇게 이야기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단위가 쿨롱이다. 이렇게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전류에 대한 개념. 자, 그 다음에 전압이라고 하는 게 있죠. 전압. 이거는 V다. 단위는 뭐예요? 볼트다. 이거는 뭐 얘기 안 해도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전압은 전원이죠. 전원. 전원이고 전원은 뭐다? 전압 상승에 해당된다. 전압 상승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그런 기본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 저항의 연결이죠. 저항. 저항이라고 하는 게 있다. 저항은 R인데 얘는 단위가 오음이죠. 오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항이 직렬로 연결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직렬로 연결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연결되는 거예요? 요렇게 연결되는 거죠. R1, R2입니다. 그랬을 때 이것에 대한 합성 저항이라고 하는 게 있다는 얘기죠. 합성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얘는 어떻게 된다? R0라고 하는데 R1과 R2 두 개 있으면 그냥 더해주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 저항에 대한 병렬 연결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직병렬 연결도 뭐 거기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걸 응용하면 해결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연결된 게 R1, R2가 병렬 연결된 거고 이것에 대한 합성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가? 이거는 R0라고 하는 것은 R1분의 1 더하기 R2분의 1분의 1인데 얘를 통분하면 R1, R2가 되겠죠. 그리고 R1, R2가 되겠죠. 이렇게 병렬에 대한 값을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러한 점을 본다. 그러면 이제 그게 키르히오프에 대한 전류 법칙이 되겠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이야기 중에 세 번째. 어떤 내용을 기억해야 되냐면 KVL과 KCL을 기억해야 돼요. 자, KVL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죠? 전압 상승. 이거는 뭐하고 같아요? 전압 강하하고 같은 거죠. 다음에 두 번째, KCL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들어오는 전류. 들어오는 전류는 바로 이런 점을 얘기하는 거죠. 이런 점. 들어오는 전류는 뭐예요? 나가는 전류. 들어오는 전류는 나가는 전류하고 같다. 이것이 이제 KVL, KCL이죠. 자, 여기서 기본적인 이야기가 있죠. 그 기본적인 이야기는 뭡니까? 오음의 법칙. 오음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뭐예요? 볼트는 오음에다가 암페어다. 오음에다가 암페어를 곱해주는 것이 바로 기본적인 이야기다라고 하는 거죠. 이 이야기는 잊어먹지 않아야 돼요. 이걸 잊어먹으면 큰일 나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합성 저항을 구하고 하는 것들을 할 수가 있죠.
합성저항 구하는 것 중에 이제 이렇게 구해봤잖아요.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된 거, 연결이 델타 연결인데, 뭐, 삼각형 연결인데라고 해서 구해봤던 얘기가 있죠. 이렇게 합성저항이 있다면, 이거에 대한 합성저항도 구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은 작은 것부터 하나씩 해결하면 되죠. 이렇게 작은 것부터 하나씩 해결하면 합성저항을 계산할 수가 있어요. 2R이고 R이다. 그러면 R0라고 하는 합성저항은 R 더하기 2R분의 R 곱하기 2R이 돼서 얘는 어떻게 돼요? 3R분의 2R 제곱이 돼서 얘는 3분의 2R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합성저항에 대한 개념도 여러분들은 이제 정리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어려운 얘기는 아니에요. 문제를 풀 때 아주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리하고 있어야 됩니다. 정리해 주세요.